의원에 모인 환자들은 상처와 질병에 신음하는 데다가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 벌레마저 모두 잡아먹었고 마른 나무 껍질이나 풀뿌리를 구하는 날은 그래도 운이 좀 좋은 날이었습니다. 제 아무리 조선 최고의 전직 어이가 운영하는 의원이라고 해도 굶주림을 치료해 줄 수는 없었습니다. 먹지 못하면 병이든 상처든 낫지도 않겠죠. 그 남자 영신에게 이 상황은 낯설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자랐던 동네도 똑같았거든요. 그리고 그는 거기서 살아남았죠. 그는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마지막 먹거리, 유일한 단백질인 인육을 먹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의 눈앞에 한양의 전직 어이를 따라갔다가 죽어서 돌아온 청년의 아직 썩지 않은 시체가 있었습니다. 그는 고민하지 않았고 병자들은 오랜만에 어떤 고기인지도 모를 고깃국을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좀비로 변해 산 사람들을 사냥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양에서 전직 어이가 데려온 시체에 역병의 씨앗이 있었던 거죠. 전직 어이의 조수였던 그 소년을 죽인 사람은 다름 아닌 조선의 임금이었습니다. 그는 좀비였고 그를 좀비로 만든 사람은 누구도 아닌 전직 어이 그 자신이었습니다. 협박이든 욕망이든 그 어떤 것에서 비롯됐건 간에 전직 어이는 죽은 이를 살릴 수 있는 이 위험한 약초를 임금에게 투여합니다.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도 모른 채 말이죠. 그리고 그 결과 조선의 절반은 좀비의 먹잇감으로 던져지게 됩니다. 이 무모한 전직 어이는 좀비 세상이 된 조선 땅을 보지도 못하고 좀비로서 죽게 됩니다만, 우리나라 사극에는 예상 가능한 장면들과 이야기가 늘 있어 왔습니다. 멋있게 주름진 중년의 남성들이 탁한 눈동자를 부릅뜨면서 무슨 말인지도 모를 말들을 복식 호흡에 실어서 언제 일어났는지도 까마득한 옛 고사들을 주워 섬기며 서로를 비난하고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좁디 좁은 조선 혹은 고려 혹은 신라 땅을 어떻게든 독차지하거나 나누어서 자신의 소나귀에 넣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그 권력투쟁과 갈등 말이죠. 왕이 뻔하게 살아있는데도 그들의 정치는 양아치 짓에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굳이 왕좌의 게임 같은 거 찾아보지 않더라도 우리의 사극은 언제나 왕좌의 게임, 권력의 게임을 이렇게 저렇게 잘도 보여줬습니다. 조선 왕조 500년부터 여인 천하를 넘어 뿌리 깊은 나무까지 말이죠. 특히나 조선 왕조실록은 드라마의 중요한 교재가 되었고 결과적으로 우리는 태조와 태종의 갈등을, 연산군과 광해군의 광기를, 숙종과 중종의 우유부단함을, 단종과 민비의 비극을, 정조와 세종대왕의 총명함을, 조광조의 단명을, 정난정과 장희빈의 표독스러움을, 인조의 답답함을 반복적으로 봐야만 했습니다. 물론 볼 때마다 재미는 참 있었죠. 그리고 가끔 공민왕의 순정이나 태종 무열왕과 태조 왕건의 영웅서사도 감초 같은 재미를 주었죠. 그리고 요즘 최고의 유행은 광해군인 것 같습니다. 이름만 부르지 않을 뿐이지 묘사되는 젊은 왕이나 세자는 모두 광해군이에요. 이 드라마를 포함해서 말이죠. 하지만 듣기 좋은 꽃노래도 3~4번이라고 조선시대 네임드 캐릭터가 대거 튀어나오는 권력투쟁은 한 인물의 일대기에 주류의 자리를 내어줍니다. 대장금이나 이산이나 대조영이나 임상옥 같은 이들의 픽션이 분명한 삶을 또 우리는 몰입해서 봤죠. 허준도 빼놓을 수 없는 대표작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뽑아먹을 인물들이 떨어졌다 싶자 사극은 판타지와 결합하게 됩니다. 시대를 알 수 없는 옛날에 젊은 남녀가 사랑을 나누는 이야기에서 조선은 더 이상 권력을 위해 서로를 중상모략하고 암살하는 살벌한 공간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한복은 형식과 관념에 치우친 조선의 고리타분함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젊은 남녀의 가뜩이나 아름다운 외모를 한층 살려주는 코스튬으로 기능하게 되었고, 주거지나 궁궐의 형태에 있어서도 음식 문화에 있어서도 과거의 것을 보여주기보다는 판타지적인 역할이 더 커지게 되었죠. 물론 이때에도 양념처럼 권력 암투는 늘 등장했습니다. 왕이 2명일 때도 있고 수렴청정을 하기도 하며 붕단끼리의 갈등도 늘 있었죠. 그리고 어린 시절 조선 왕조 500년의 그 나레이션을 들으며 잠을 청했던 저는 이제 헷갈리고 있습니다. 아니, 인정하게 됐죠. 더 이상 사극 드라마는 얼마나 과거를 잘 재현했는지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지 않으며 권력투쟁의 선굵은 서사가 주가 아니라는 걸요. 그저 배경이 과거일 뿐입니다. 저는 여기에 불만이 없습니다. 제대로만 써먹는다면 말이죠. 최근에 방영 중인 2편의 드라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된 남자에서 권력투쟁은 메인 플롯 중 하나이기는 합니다만 시청자의 관심에서도 멀어졌고 서사의 흐름도 괴이합니다. 이 드라마는 나중에 다뤄보기로 하고, 오늘은 우연하게도 왕과 똑같이 생긴 광대가 있다는 설정보다 더 말도 안 되는 설정을 내민 드라마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드라마를 보기 전에 제 궁금증은 하나였습니다. 권력투쟁을 다루기 위해 좀비물을 이용했을까? 좀비물을 더 잘 전달하기 위해 권력투쟁을 입혔을까? 그리고 이런 궁금증을 갖게 된 이유도 단 하나, 배우 류승룡 때문입니다. 코미디 아니면 무표정 연기 둘밖에 못하는 한국의 아놀드 슈왈츠제네거, 류승룡이 킹덤에서 코미디를 할 것 같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드라마를 본 후 제 결론은 둘 다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재밌었어요, 무척이나. 킹덤은 권력 다툼이라는 정치 사극 장르와 좀비물이 결합된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결합되었다는 것입니다. 정치 사극의 바탕을 두고 로맨틱 코미디, 멜로, 무협 등 이런저런 장르를 끼얹는 형태의 사극은 지금까지 매우 많았고 앞으로도 매우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서사의 축이 되는 두 장르가 제대로 결합된 드라마는 거의 없었습니다. 권력욕을 담당하는 캐릭터가 있고 멜로를 담당하는 캐릭터가 있으며 둘은 웬만해서는 부딪히지 않죠. 대장금은 신화적 영웅서사였고 해품달과 성균관 스캔들은 판타지 로맨틱 코미디에 머물렀으며 무사 백동수나 육룡이 나르샤는 그냥 무협이었습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정치적 갈등은 그저 거들 뿐이었죠. 근데 이 드라마는 두 장르 중 어느 하나가 주된 장르라고 단정할 수 없을 만큼 화학적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조선의 어느 때 외척인 회원조씨 조학주는 실권을 장악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단 하나 잠재적인 위협은 조학주의 딸인 중전 조씨가 생산하지 않은 이가 세자이고 임금은 노쇠했다는 거죠. 마침 중전은 회임 중이고 조학주의 세상에서 세자는 역심을 품습니다. 회원조씨의 수장이자 임금의 장인인 조학주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중전의 아이가 아들이라는 데 도박을 겁니다. 현재의 세자에게 영모의 죄를 묻고 태어날 아이가 대신 새로운 세자가 된다면 그와 그의 가문은 완벽하게 조선을 집어삼킬 수 있게 됩니다. 헌데 아직 마지막 단계가 엔드게임이 남아있는데 임금이 덜컥 죽어버린 겁니다. 절대로 죽어서는 안 될 인물, 자신의 계획의 마지막 단추를 채워줄 인물이 이 임금이었으므로 조학주는 최후의 수단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임금은 살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결코 죽었다고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죠. 딱 그 상태로 출산이 예정된 한 달만 버텨주면 조학주의 계획은 성공하게 될 겁니다. 임금은 그러나 밤만 되면 좀비로 변하고 사람의 살아있는 살과 피를 갈구했죠. 그렇게 매일 밤 생사람을 임금의 수라상에 올리다가 그만 병이 궁궐 밖을 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조선의 절반이 좀비의 소굴이 된 거죠. 정치적 욕망이 원인이 되어 좀비가 태어났다. 요약하면 간단하죠. 실제로 많은 좀비물들이나 포스트 아포칼립스물이 인간의 헛된 욕망 때문이라는 인과를 갖추고는 있지만 이 인과를 설득력 있게 치밀하게 묘사해서 고개를 끄덕이게 만드는 작품은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는 고개를 끄덕이게 만드는 작품 중 하나입니다. 조학주는 마쿠의 왕이 되고 싶었고 중전은 세자의 어머니가 되고 싶었습니다. 영신은 사람들을 살리고 싶었고 세자는 아직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꿈꾸는 만들고 싶은 세상이 있었습니다. 서비는 사람들이 더 이상 고통을 겪지 않는 걸 원했고 동네 부사는 그저 편안하게 가문의 후광을 누리고 양반의 특혜를 만끽하며 살고 싶었습니다. 동네의 유지였던 노부인은 양반으로서 지켜야 할 덕목을 의무를 포기할 수 없었죠. 이들의 욕망이 얽히고 설켜 이 난리가 지옥도가 펼쳐진 거죠. 이해되는 욕망, 얄미운 욕망부터 무서운 야욕까지 다양하지만 하나씩 따로 떼어놓고 보면 자신의 위치에서 충분히 당연히 가질 수 있는 욕망들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욕망이 동시에 추구되면서 일이 커지는 이 복잡한 서사를 이 드라마는 때로 세밀하게 때로 무심하게 하지만 모두를 표현하면서 서사를 진행합니다. 이러니 보는 입장에서 재미가 없을 수 없죠. 게다가 좀비들은 펄떡거리면서 뛰어다니고 목은 썰리고 내장은 나부낍니다. 촘촘하게 직조된 이야기와 자극적 액션이라니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과연 자본주의의 힘, 역시 이번에도 아메리카는 그레이트 어게인 한 거죠. 그리고 이 드라마가 갖는 외적인 단점도 바로 이 점입니다. 넷플릭스라는 플랫폼 말이죠. 일단 넷플릭스에서 제작하고 배급하는 드라마가 가지는 장점은 분명합니다. 막강한 자본력과 비교적 자유로운 표현 수위, 전 세계에 걸친 시청자층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는 지상파나 케이블의 사극이나 공포물과 때깔부터 다릅니다. 공간의 다양성은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이 드라마를 여타 다른 드라마와 비교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아 보입니다. 차라리 한국 영화와 비교하는 게 더 자연스러워 보일 정도로 빼어난 영상미를 보여줍니다. 실로 다양한 그 모자들을 포함해서 말이죠. 표현 역시 잔인한 장면을 가감없이 보여준다거나 욕을 한다거나 거침이 없습니다. 인기는 또 어떤가요? 우리가 우리 드라마에 열광하는 건지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드라마를 한국에서도 좋아하는 건지 판단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 드라마의 국적이 한국인지 미국인지 모르겠다는 거죠. 뭐 이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죠. 그만큼 잘만 만들면 세계적인 성공이 보장되어 있는 플랫폼이 바로 넷플릭스라는 겁니다. 근데 넷플릭스가 뭔지 넷플릭스나 넷플릭스가 아닌 넷플릭스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제 아버지는 이 재밌는 드라마를 보실 수 있을까요? TV 드라마를 보기 위해 우리가 눌러야 하는 리모컨은 딱 두 개입니다. 전원과 채널 이동. 하지만 넷플릭스는 그렇지 않습니다. TV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일단 넷플릭스에 새로 가입을 해야 하고 넷플릭스 앱을 누른 다음 킹덤을 찾아서 플레이를 하고 볼륨을 조절해야죠. 한석규가 신구 아저씨에게 비디오 보는 법을 가르쳐줄 때에도 이 정도로 복잡하지는 않았어요. 게다가 유료죠. IPTV를 하나 더 가입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른들은 보지 않을 거예요.
학생들도 힘들죠. 넷플릭스를 플랫폼으로 선정한 혹은 넷플릭스가 선정한 드라마이기 때문에 전 세계 동시 릴리즈가 이루어지고 따라서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젊고 부지런하며 경제력도 있는 이들만 이 드라마를 쉽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세계적인 인기가 있다고 하지만 이 드라마의 존재조차 모르고 넘어갈 시청자들이 아주 많을 수밖에 없어요. 거대 자본이 들어간 만큼 영상도 음질도 좋았지만 저는 영화에서 느꼈던 음향의 이질감을 이 드라마에서도 느꼈습니다. 화면 속 배우들이 말할 때 입에서 소리가 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스피커에서 나는 듯한 이질감. 스테레오가 너무나도 잘 나뉘어 있어서 왼쪽에 있는 사람의 대사가 나의 왼쪽에서 들리는 그 이질감. 왼쪽에 있는 인물도 사실은 내 앞에 있잖아요. 사람은 앞에 왼쪽에서 말하고 있는데 소리는 왼쪽에서 들릴 때 오는 그 낯설미 이 드라마에서도 느껴졌습니다. 앞서 드라마의 서사에 장점이 많다고 했지만 리듬감은 솔직히 실망스러웠습니다. 1부에서 몰아치던 스토리는 2부에서 제자리 걸음하고 6부까지 느리게 흘러갑니다. 드라마와 영화의 호흡이 다르기는 하지만 이 드라마의 경우 드라마라서 가지는 호흡 조절이라기보다는 시즌제 드라마라서 갖게 되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것 같아요. 이 완성도에 이런 재미를 주는 드라마를 시즌 한두 개로 끝낼 수는 없겠죠. 하지만 보는 입장에서 1부에서 충격을 받고 잔뜩 기대를 했는데 바로 다음 화부터 지지부진해진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할 이야기는 많아. 너도 눈치챘잖아. 근데 지금 말고 나중에 다음에 내년에 해줄게. 이런 느낌이었어요. 떡밥이 많은 게 아니라 이야기 진행 자체가 느려요. 이 드라마는 신선한 떡밥 같은 것은 없습니다. 정치적 갈등도 무시무시한 역병도 어디선가 본 듯한 것들입니다. 외척 세력과 세자의 다툼은 지겹도록 많이 봐온 것이고 좀비들 역시 옷만 다를 뿐이지 부산행이나 월드워 Z 등과 크게 다를 것도 없습니다. 갑자기 튀어나오는 연출도 떼거지로 달리는 장면도 모두 익숙해요. 카리스마 넘치는 류승룡의 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익숙한 장면들이 나올 때마다 보는 우리도 익숙하게 반응하죠. 이런 나쁜 놈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잖아. 뭘 더 욕심내 라거나 빨리 도망쳐 라거나 만든 이들과 보는 이들 모두 약속된 플레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드라마는 리그 최고의 1번 타자가 1회 첫 타석에서 안타를 친 느낌이지 농구 선수가 야구 선수가 돼서 홈런을 때리는 느낌은 아닙니다. 넷플릭스의 첫 화면에 뜨는 수많은 썸네일 중에 이 드라마가 있는 게 자연스러울 정도의 완성도지만 누군가의 인생 드라마라거나 한국 드라마 역사의 한 획을 그을 드라마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인물들이 기계적인 대사를 읊조리는 것도 당연합니다. 작가가 선택한 장르의 규칙 의존도가 다른 경우보다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게다가 이야기마저 복잡하니까 생동감 있고 개성적인 인물이 나올 여지가 없어요. 이 드라마처럼 정통적인 장르물에서 인물이나 플롯은 클리셰를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 해당 장르라는 이름 자체를 부여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에서 배우들의 연기는 더욱 중요합니다. 서사의 특정한 시기에 정해진 내용의 대사를 내뱉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는 안 돼요. 서사가 특정 방향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진행을 위한 감정 변화와 그러한 진행을 위한 대사 전달이라는 걸 들키면 안 됩니다. 그럼 재미도 없고 몰입감도 떨어져요. 시청자의 입장에서 약속된 플레이를 할 수 없습니다. 아니, 약속된 플레이밖에 할 수 없습니다. 장르의 규칙에 맞는 약속된 플레이에서 오는 희열이 아닌 지겨움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배우들은 마땅히 장르에 맞는 연기를 해줘야 해요. 욕망을 대의로 포장할 때와 날 것 그대로 드러낼 때의 차이를, 처음 보는 존재를 마주한 뒤 당혹감과 분노를, 생에 대한 욕구와 삶에 있어서의 의지를 구분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배우들은 그저 1년에도 수십 수백 편씩 만들어지고 사라지는 평범한 드라마 속 연기를 별다른 고민 없이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 같은 배우도 물론 있었고요. 보는 내내 아쉬웠습니다. 아마도 자신이 연기하고 있는 이 드라마가 얼마나 재미있는 드라마인지 얼마나 성공할 드라마인지 몰랐기 때문이었겠죠. 그런데 더 안타까웠던 점은 이보다 더 좋은 연기를 보일 것 같은 배우가 딱히 떠오르지도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드라마는 볼 가치가 있을까요? 저는 당장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워낙 시즌제 드라마인데다가 제대로 스토리가 진행되기도 전에 첫 시즌이 끝나버려서 지금 당장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는 시즌제 드라마의 특성을 모르는 데에서 오는 오해이자 착각입니다. 첫 시즌의 마지막 에피소드가 극적인 장면 바로 앞에서 끝나는 건 맞아요. 다음 에피소드, 그러니까 두 번째 시즌의 첫 번째 에피소드가 릴리즈된 후에 보면 더 좋겠죠. 하지만 그 두 번째 시즌의 마지막 에피소드 역시 그렇게 뭔가가 터지려다가 끝날 겁니다. 세 번째 시즌의 마지막 에피소드도, 네 번째 시즌의 마지막 에피소드도, 다섯 번째 시즌의 경우도 그럴 거예요. 다음 시즌을 계약하기 위해서 다음 시즌에도 시청자를 붙잡아 두기 위해서 하는 전략적인 선택
선택이죠. 따라서 이 드라마가 큰 성공을 계속해서 거둔다고 가정했을 때 이야기가 마무리되지 않았으니까 마무리될 때까지 기다려야지 하면 영원히 이 드라마는 볼 수 없을 겁니다. 이야기는 절대 마무리되지 않을 테니까요. 꾹 참고 기다리는 동안 스포만 계속 당하겠죠. 반대로 만약 이 드라마의 인기가 시들해진다면 마무리는 대충 지어질 겁니다. 제작비는 줄어들 테고 주요 인물들 중 더 이상 출연하지 않는 이들이 한 명씩 생길 겁니다. 그러면 남은 사람들은 맥이 빠질 거고 제작사는 기회를 많이 주지 않을 겁니다. 그때가 되면 이 드라마는 시작은 창대하였으나 끝은 흐지부지한 드라마라는 평을 받을 테고 그런 악평을 무시하고 감수하면서까지 선택해서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겠죠. 세상에 재밌는 드라마는 널리고 널렸으니까요. 왕자의 게임이나 로스트가 그런 경우입니다. 둘 다 재미 면에서는 두말할 나위가 없는 드라마죠. 하지만 앞서의 경우와 같은 과정을 결말을 보이고 있죠. 물론 이런 극단적인 경우가 넷플릭스에서는 덜하기는 해도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 중 5시간 정도를 덜어내도 충분한 가치가 있을 정도로 재미있는 이 드라마를 지금 당장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즌이 시작될 내년에 한 번 더 보면 되죠. 에피소드가 6개 뿐이라 부담도 없잖아요. 어벤져스 엔드게임을 더 재밌게 보려고 아이언맨 1부터 다시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지금까지 드라마 킹덤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이번 주도 드라마 재미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W였습니다.